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눌 책은 유원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 96번째 책입니다. 뒷면을 보면 2020년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작년에 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이 창비 청소년 문학 청소년 심사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가 사인이 들어간 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이제 자율 동아리 이런 거 많이 활동하잖아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출판에서 나오는 청소년 문학 심사단 뭐 이런 거 같은 거 활동할 수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출판이나 이런 쪽 진로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환절기라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언이라는 책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유언이라는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건, 사고 중에서 살아남은 희생자가 소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재가 신선하다.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굉장한 신선한 소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뭐라고 할까요? 살아남은 희생자가 아니고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존자의 입장에서 많은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이 원이란 친구가 나와요. 이 이름이 원이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원이도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원희는 위에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 원희를 구하고 대신 그 언니는 화재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가족사가 있는 이제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요. 본인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각을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고민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친구들이랑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 책을 읽고 나눌 때 학생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에피소드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누구든 거슬리게 할 만큼 시끄러웠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보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고 3년 뒤인 9살의 나이를 감안하면 내가 피우는 소라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장난이 아니었나. 게다가 나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였고 오히려 또래보다 제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차분한 아이였는데 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였다. 놀이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모래를 뿌리면서 그네를 타면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싸우면서 웃으면서 애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게 열기를 발산하는 방식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할아버지였다. 인사를 하면 대답 없이 고개를 까딱 해주던 할아버지. 미끄럼틀에서 튀어나온 나에게 놀랐는지 개가 깨갱 하고 나동그라졌다. 그게 귀여웠다. 나는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 더 크게 깨갱 깨갱 소리를 흉내내며 웃었다. 개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엎드렸다. 개가 주춤거렸다. 순간 할아버지가 개를 안아들었다.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본 후에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할아버지의 노여워하는 얼굴에 겁을 먹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는.
나는 얼어붙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깨우친 것처럼. 나는 그 길로 도망쳤다. 집으로 뛰어들어왔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이 잦아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 눈빛과 목소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그 말 외에 덧붙인 것도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나를 올감했다. 그 눈빛 안에 네가 다른 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려고 하면 될 것 같냐는 말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원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비치는 자신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랐을지 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자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쓰러웠어요, 이 원희가. 세상에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신경 쓰면서 산 적이 있나요? 아마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선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춘기 때 이제 더 그런 삶의 무게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선생님이 좀 짚어보자면 원희가 느꼈던 삶의 무게가 어땠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대화를 한다면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죠. 자,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그 기사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있고 댓글이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인터넷 기사를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죠. 또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이제 그 순간이에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여기도 같이 볼게요. 그 당시 나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수속을 밟으며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엄마는 즉각 신문사에 내 사진을 내리라고 했지만 이미 내 얼굴은 11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한 이불아기 혹은 음정동 참사 유일한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캡처되어 각종 커뮤니티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애기 귀엽다. 사이코냐. 근데 언니분 돌아가셨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꼬맹이 살린 의인분도 많이 다치셨대요. 어떻게 떨어진 애를 받을 생각을 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은 무게가 낮아서 오히려 성인보다 살 확률이 높아요. 누가 그럼 근거 있는 얘기임? 고양이도 3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살 확률이 높다던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음. 애가 고양이도 아닌데. 불쌍해. 애기는 언니 죽은 거 모르나 보다.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네. 나중에 죄책감 심하겠다. 내가 엄마면 애 받아준 아저씨한테 전 재산 준다. 뭐래. 그런 거 기대하고 애를 살렸겠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나 봐. 아저씨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데 평생 책임져야지. 아기야, 하늘이 널 도왔나 보다. 건강해 커서 너도 꼭 다른 사람 돕고 살아라. 아기를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셨나 봐요. 오래된 기사에 남아있는 댓글들은 뭐랄까 너무 해맑다고 해야 하나 아무 고민 없이 짓거려 놓은 글이 쓸데없이 너무 오래 남아있는 것 같다. 폐기해도 될 것 같은 기사와 댓글, 사람의 생각, 흔적들.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그 아이가 커서 가끔씩 기사에 들어와 댓글을 읽어본다는 건 알까? 그래, 그게 그들에게 뭐가 중요할까? 나도 안다. 아저씨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내가 나를 더 좋아해도 되는 건지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남았던 거는 원희의 입장도 있지만 지금 원희랑도 비슷하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서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린아이일 당시의 생존자들. 근데 진짜 이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을 쓸 때 정말 너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막 써놓은 듯한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댓글들 정말 나중에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도 혹은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기사에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처를 혹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너무 아무렇게나 써놓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기사에 그런 댓글들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선생님도 이 기사에 이런 댓글을 남겨놨을 때 어느 누군가는 분명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댓글들을 단다는 거는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활동이지만 단순히 그런 의견을 내놓는 거를 넘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걸 보면은 거의 약간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를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 활동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을 남기는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너무나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존자와 원희의 주변에 이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원희를 살린 친언니가 있잖아요. 그 친언니의 친구인 어, 그 신하 언니란 존재가 나와요. 이 신하 언니는 그 원희가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 원희 친언니의 절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마다 같이 함께 한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어느새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어, 그래서 여기 이 부분부터 읽어줄게요. 어, 괜찮니, 유연아? 너 조금 진정해야 할 것 같아. 신아야, 왜 갑자기 내가 신아 언니를 그렇게 불렀는지 나조차도 잠시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순간에 신아 언니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장난이었다고 말할 틈도 없이 신아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먹이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오랫동안 확인받고 싶었던 것을. 내가 신아 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신아야, 신아야 하고 부르자 신아 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이내 진저리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너 누구 흉내를 내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놀랐어?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나는 방금 진짜로 정말 신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자제하고 있었지만 신아 언니는 진심으로 내 행동에 발끈한 것 같았다. 잠깐 건너뛰어서 이 윗부분 읽어줄게요. 나는 원래 나밖에 몰라. 언니가 보기에도 그렇지 못된 말만 하게 되는 상황이 싫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알량한 인내심도 한심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고작 이런 것뿐이라는 게 슬펐다. 언니, 나는 유리가 좋아. 왜냐하면 내 지인 중에 우리 언니를 모르는 사람은 유리밖에 없으니까. 솜사탕 같이 생긴 강아지 4마리를 한 번에 산책시키는 할머니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강아지를 보니 수연이 생각났다. 그래서 안심하고 유리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신하 언니는 벤치 아래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의미 없이 만져댔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마음 놓고 언니를 좋아한 적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야. 나는 맨날 불안했어. 언니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전혀 몰랐던 사실인 것처럼 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나를 향한 배신감이나 화가 느껴지진 않았다. 당분간 우리 보지 말자. 내가 자신감을 찾으면 언니 만나러 올게. 이 부분인데요. 이제 끝부분을 갈수록 이제 원희가 그 내면에 있는 그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이제 털어놓고 삶의 무게를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주변에 있던 신하 언니에 대해서 자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한 걸음 더
언니 이제 보지 말자. 내가 언니를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실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마음이 자라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물이,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더 이제 좀 털어가는, 어,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이 기사를 보여줬던 데에서 이거 받아준 아저씨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 아저씨가 이 원인의 가족을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내가 너 구해준 생명이 은인인 거 알지? 약간 이러면서 좀 뭔가 그런 금전적인 대가도 좀 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 원인의 가족을 계속 주변을 맴돌아서 원인의 가족에게 좀 부담감을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아저씨가 방송국에서 제의가 왔다. 너랑 한번 TV에 더 출연해 달라는 그런 제의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아저씨에 대한 관계를 또 털어내는 장면이죠. 우리가 같이 높은 곳에 올라서 야호도 하고 산 위에서 서로 해주고 싶은 말도 하고 신년 계획도 세우고 그림이 참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방송에 나갈 장면을 이제 이 아저씨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햇볕을 쬐며 살이 타는 것처럼 아저씨를 만나면 마음 어딘가가 화끈거렸다. 벗어나야 했다. 아저씨, 응? 방송 출연은 힘들 것 같아요. 왜? 학원 때문에? 아저씨가 눈에 띄고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학원 때문은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당당해지고 싶어요. 편해지고 싶어요. 아저씨의 표정과 상관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아저씨는 내 말을 끊지 않았지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연이가 그렇게 사는 법을 알려줬어요. 수연의 이름을 꺼내자 아저씨가 이 말을 찌푸렸다. 그때 제가 너무 무거웠죠.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리가 으스러진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무거워서. 아저씨를 다치게 해서, 불행하게 해서. 너. 그런데 아저씨가 지금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저런 눈을 하고 있구나. 목소리만큼 크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누렇고 흐리멍덩이 보였다.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 한참 후에 아저씨가 힘겹게 숨을 고르듯 말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게 아닌지 의심을 불렀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저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 원희가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아저씨가 저에게 너무 무겁다.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아저씨의 반응과 이 수연이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더, 정말 스펙타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이 등장인물 간에 어우러진 이 관계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선생님도 되게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수연이가 이제 신하 언니와 이 아저씨에 대한 관계를 털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무게에서 나를 가장 부담스럽게 하고 누르는 인물이 있는지. 내가 이런 사건의 생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뭔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만의 삶 속에서 그런 무거운 마음과 또 혹은 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모든 걸 복합적으로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이 사춘기 시절에 지금 나에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대화를 한다면 부모님의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부담되거나 무거운 사람이 있는지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행동들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관계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더라? 나는 혹은 지금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 어, 혹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나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던가? 혹은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말한 적이 있던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만 혼자 독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친구들과 같이 독서의 관계를 더 넓혀가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 간의 관계도 더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청소년 문학으로 꼽혔잖아요. 그 상을 받을 만큼 좋았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어떤 거를 고민해 줘야 될지, 혹은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더불어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춘기 시기에 정말 열심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춘기 시기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나에 대한 존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방향성들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유언이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혹시 안 읽어본 친구들은 도서관에도 있고 구입해서 봐도 돼요. 선생님은 이런 특이한 소재는 구입해서 집에 소장하면서 두고두고 읽어도 되게 좋은 책 같아요. 책은 진짜 한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상을 받은 책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선생님이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좀 널널해서 편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밑에 자막도 넣어주고 막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편집할 짬이 안 나서 이거 그냥 한 큐에 영상 올린 거 다 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